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그 셔터를 눌러주던 저희 와이프가 회사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셔터를 누르느라 갑자기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좀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 행동에 대한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의 이제 정의를 좀 내려왔어요. 개념적으로는 코어 밸류, 그죠? 핵심 가치, 그리고 빌리프 시스템, 신념 체계, 그리고 중요했던 단어가 쉐어드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구성원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펜서와 오릴리의 정의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샤인의 정의를 통해서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조직이 이제 조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적응과 내부 통합을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다. 그러면서 베이직 어썸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어요. 베이직 어썸션이라고 하면 조직 구성원들 입장으로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할 때 당연시되는 기본 전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할 때 뭐 다나카라는 말투를 쓴다거나, 그죠? 압존법을 쓴다거나 뭐 그런 거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양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직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양태, 모양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이야기들, 신화, 그죠? 전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상징 동물, 복장,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일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조직 문화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라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의 평가 요소를 했구나, 그죠? 이노베이션 앤 리스크 테이킹,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게 얼마나 조직 문화가 혁신적이고, 그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냐 그렇지 않느냐, 그죠? 7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다고 했던 게 7S라고 하는 거, 조직 문화의 7S, 쉐어드 밸류서부터 스트래티지, 그리고 스트럭처, 시스템, 스태프, 스킬, 스타일까지 우리가 쭉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 문화 형성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선행 조건이 있는데, 어떤 그 지역사회, 소사이어틀 컬처를 바탕으로 해서 창업자가 지니게 되는 가치와 철학이 바탕이 된다. 그리고 최고 경영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니어 리더라고 하면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복무기간이 20년 이상, 근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비전 제시와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의해서 조직 내 어떤 분위기가, 클라이밋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클라이밋이 이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침투될 수 있다라는 얘기했고, 사회화 과정의 3단계, 프리 어라이벌, 인카운터, 메타포모시스라는 거죠. 변용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 베이직 어썸션을 깨달을 수 있고, 명시된 가치, 그리고 또 뭐였더라? 관찰 가능한 조직 문화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 문화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는 조직의 각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 살펴보시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조직 문화와 지역 문화와의 관계, 그래서 그 지역 문화의
특징을 짓는 언어와 관습이 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에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 구성원들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구성원들이 지닌 어떤 가치나 태도, 윤리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그 지역 사회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 우리 다룬 것 중에서 카메론과 킨의 경쟁 가치 모형이라는 걸 배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조직 문화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랜, 에드호크러시, 하이아러키, 그 다음에 마켓 문화, 그리고 그 네 가지 조직 문화를 나누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랜 문화라고 하면 구성원 수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구성원 간 각각이 지니고 있는 어떤 유연성과 재량을 발휘해야 되고 조직이 아직 작으니까 내부 통합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의 네 가지 기능은 정체성을 제공한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우리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아니죠. 우리와 타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어제 Boundary Defining Role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외대가 경희대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 외대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응집성에 대한 얘기로서 우리가 콜렉티브 커미트먼트, 집합적 몰입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 시스템 안정성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갈등을 어떤 식으로 조직 문화가 관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저께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문제, 그죠? 그렇게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센스 메이킹 디바이스라는 거는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저께 여당, 야당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10페이지 조직 문화의 유지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복습이 조금 길었나? 조직 문화의 유지를 좀 보면은 그 유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유지라고 하는 거는 조직 문화가 한번 바람직하게 형성되면 계속 그 틀을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갖다가 만들기도 어렵지만 또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뭐 CEO가 교체된다라고 했을 때 조직 문화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CEO가 이제 조직에서 이제 경영 활동을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역시 기업의 문화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조직 문화라고 한다면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유지하죠. 제가 오늘 좀 이상하네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 Methods of Maintaining Organizational Culture 지금 10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 6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y Attention To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관리자가 혹은 팀에서 조직 문화를 갖다가 항상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된다.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된다. 그죠?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떻고 우리 조직 문화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끊임없이 관리자나 팀에서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조직은 상당히 조직의 어떤 위기 없이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를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어떤 조직 문화다. 뭐 이른바 우리 조직은 열린 문화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징들을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주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관리자와 팀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는 Reaction to Organizational Crisis. 어떤 위기시가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조직 문화가 강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기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계가 상당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의열단. 의열단 그러면 누구 떠오르세요? 김원봉이라는 분, 그죠? 의열단 같은 경우 이제 뭐 일본의 요인 암살을 비롯해서 그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강한 활동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영화 밀정에서도 그 의열단 단원들의 활약이 드러나요. 첫 장면 밀정에 보면은 그 박희순 씨가 막 이제 지붕 위를 날아다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총을 맞고 막 일본 헌병들하고 막 대치를 하면서 싸우는데 그 극중 인물이 이름이 거기서 김장옥이었죠. 근데 이 김장옥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상옥 의사, 그죠? 김상옥 의사, 의열단 멤버였던.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안 하고 살짝 좀 바꿨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어리라든가 어떤 기계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위기시에 조직 문화가 강해진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구성원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매니저리얼 롤 모델링. 관리적 역할 모델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관리적 역할 모델링. 관리적 역할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고 코칭하는 역할을 경영자들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조직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 관리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구성원들을 이제 동기부여시키고, 그죠? 코칭도 하죠. 이런 과정에서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핵심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투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너무 추상적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2002년도 월드컵,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감독 다 기억하시죠? 히딩크 감독, 그죠? 히딩크 감독이 리더로서 우리 축구팀의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선후배 관계가 엄격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운동장에서 선후배에 대한 어떤 위계의식 없이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야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뭉쳐야 찬다라는 JTBC에서 방영하는 방송을 보면 우선 안정환이 이제 그 우리나라 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들 대표했었던 선수들을 이끌고 축구팀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서로를 부를 때 선후배 간에 그냥 격이 없이 자유롭게 호칭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팀을 이끌었을 때 안정환 감독이 당시 선수였으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뭐 박항서 감독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박항서 감독도 히딩크 감독 사단의 한 일원이었잖아요, 코치로서. 지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그의 어떤 리더십은 정말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아마도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에 심어준 어떤 특징적인 핵심 가치는 구성원들끼리 협력하는 거, 그리고 팀의 어떤 위기의식을 없앤 거, 그리고 목표에 대한 몰입, 그죠? 그 다음에 동료들에 대한 헌신, 그죠? 그리고 감독으로서 선수들 개별적인 어떤 이해, 그죠? 선수들 개별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축구 국가대표팀의 어떤 문화가 구축되지 않았고 계속 안정환이나 박항서 감독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크리테리아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상 기준. 보상에 대한 얘기는 인사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for selection and promotion.
셀렉션은 선발이고요. 프로모션은 승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개념들을 보면 리워드, 보상, 그 다음에 셀렉션, 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진. 이 세 가지 개념 다 요거 인사제도잖아요. 그죠? 인사제도를 통해서도 두 가지를 묶어서 보면 인사제도를 통해서도 조직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발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선발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뭐 대기업 공채 같은 거 써보신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학력을 상당히 중시하죠. 예를 들면 고졸이다 그러면 대기업에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그죠? 대졸 이상, 뭐 상경계 이상. 이런 것들을 다 예를 들면 선발 시에 학력을 갖다가 철폐를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열린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열린 채용이 있어서의 조직 문화로서의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인사제도를 통해서도 조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보상 같은 경우도 그냥 연차에 따라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업적을 낸 사람들, 성과를 높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면 상당히 조직이 탄력을 받고 성과가 조직 성과가 높아질 수 있겠죠. 승진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는 연차가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히스토리를 분석해서 적당한 자리에 앉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보상이나 선발 승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이 많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과거에 흔히 말하는 연공주의였다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걸 보면은 organization 뭐 라이스 세리머니 스토리 조직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의례 의식을 통해서도 조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가보면 점심 때쯤에 이제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 율동 같은 거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마트 매장을 찾으시는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일제시대 때 그 조회 같은 거를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그런 일본의 어떤 그 우리나라 침략 혹은 만주 침략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고취시키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도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일본 특유의 어떤 공국주의에 있어서의 문화가 우리에게 침투되지 않았나.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한 80년대 중후반까지 90년대까지도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의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의례 같은 걸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제 한국의 유교적인 어떤 문화 전통도 제사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예를 살펴보시면 되겠다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리크루트먼트 오브 인플로이 포피터 컬처, 그죠?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들을 갖다가 모집한다, 그죠? 모집하면 조직 문화가 유지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조직 문화를 비록 밖에서 보는 거지만 프리 어라이벌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조직이 추구하는 바와 내가 추구하는 바. 이걸 갖다가 이런 말을 쓰거든요. 퍼슨 올거니제이션 피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중요하니까. 뭐라고요? 조직이 추구하는 것과 개인이 추구하는 게 부합되는 거. 이게 핏이 적합하다, 부합되다. 서로 다른 게 이렇게 딱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직 문화가 이제 유지될 수 있죠. 적어도 이런 조직에 대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태도가 혹은 가치관이 유사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 문화가 유지되고 이제 나중에 조직 문화를 인카운터 하면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맞지 않는 사람은 removal of employees. 그죠? 제거된다. 좀 말이 좀 끔찍하긴 한데. deviate from the culture. 문화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조직
조직에서 제거된다는 말이 조직을 떠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문화와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페이지까지는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1페이지서부터는 일반 문화, 일반 어떤 지역, 특정 어떤 국가, 예를 들면 유럽 지역, 북유럽 문화는 어떠니, 그 다음에 동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 중에서 한국의 문화는 어떠니, 일본의 문화는 어떠니, 중국의 문화는 어떠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지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요. 여러분들은 그 11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맨 왼쪽에 보면 뭐 중국도 나와 있고, 중국 사람, 그죠? 차이니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뭐 독일 사람, 독일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뭐 국제 경영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 뭐 경영 언론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 이제 문화에 대한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들,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 연구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홀은 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이 컨텍스트 컬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로우 컨텍스트 컬처. 로우 컨텍스트 컬처.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컨텍스트라는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텍스트라는 단어는 배경이라는 뜻도 있고 맥락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어떤 상황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고배경, 고맥락, 고상황, 문화, 이렇게 고배경 문화라고 해도 좋고요. 고맥락 문화라는 말도 좋고요. 고상황 문화.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고맥락 문화라는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우니까 당연히 저배경 문화, 저맥락 문화, 저상황 문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왼쪽에 중국, 한국, 일본 쪽, 베트남 쪽이 하이 컨텍스트 컬처고요.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 뭐 스칸디네이비언, 스위스, 젊은 다 게르만족들이잖아요, 그죠? 이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저배경 문화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이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해봐요. 지금 우리 계절학기 각 반이 지금 한 80명씩 정도 되는데, 자, 7, 8, 9 교시, 우리 7, 8, 9 교시를 한다고 해봐요. 교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그러면 이제 9시 정도, 9시래. 9교시 정도 되면은 이제 시작 시간이 5시잖아요. 그죠? 5시에 시작하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이제 5시 한 4, 50분 정도 될 텐데, 한 5시 반 정도 되면, 그죠? 배도 고프고, 그죠? 배고프면 화도 나요. 그죠? 화도 나고, 공부하기 집중하기 싫죠. 그럼 날짜도 마침 금요일이라고 해봐요. 금요일이라고 하면, 이 금요일 날 뭔가 우리 마음속에는 불금을 보내야겠다는 강한 의욕, 그죠? 의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딱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유명한 중국집 가보셨나요? 이 영화장? 이 영화장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우리 지금 올해 딱 50년 되는 해예요. 70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외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영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었네요. 어쨌든 여기 한번 꼭 가보시고, 저 영화장에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광고하는 게 아니고 한번 가보시라고. 이 집은 진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탕수육, 뭐 많이들 잡숴 보셨을 거예요. 탕수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겨울에는 이 굴짬뽕이 이제 백미죠. 요 분이 이제 그 화교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화교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고, 유씨네거든요. 유씨네 유비할 때 유관인데, 지금은 이제 저 때는 이제 여기 그 지금 할아버님이 하셨는데 지금 큰아들이 하고 계세요. 진짜 무슨 홍보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영화장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영화장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턱 내겠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화장 가서 거의 골든벨 울릴게요. 원하는 거 마음껏 드세요. 저는 짜장면이 참 좋은데요. 그러면 처음에 제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막 좋았다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 뭐야 그러시겠죠 속으로.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내가 제시하고 있어요. 영화장 가는 건 좋은데 짜장면 이상의 메뉴를 시키는 거는 정말 도리에 어긋나는 거야 라는 걸 제시하고 있죠. 이 상황적인 어떤 맥락이 그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이해하는 문화가 고배경 문화예요. 다시 얘기하면 난버벌 말하지 않고 어떤 표정을 봐도 배경을 이해하는 거. 왜 우리 분위기 파악 잘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분위기를 직접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직접 우리가 눈치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어떤 특정한 상황을 비언어적인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은유와 풍유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말할 때 반어법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시작할게요. 제가 바로 셔터를 누르도록 할게요.